프롤로그, 창백한 푸른 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집에, 사무실에, 아니면 어딘가에 이동 중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지구라고 불리는 하나의 행성 위에 있습니다. 이 행성은 태양이라고 불리는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계는 우리 은하, 즉 은하수라고 불리는 거대한 원반형 별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수는 우주라고 불리는 것에 불과한 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나 광대한지 상상해 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이 속도도 극히 느립니다. 빛의 속도로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여행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930억 년입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는 2만 년 정도입니다. 인류의 전체 역사는 이 시간에 비하면 한순간의 깜빡임일 뿐입니다. 아니, 깜빡임도 아닙니다. 더 작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입니다. 생명이 지구에 나타난 지도 약 40억 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 나타난 지는 겨우 30만 년 정도입니다.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존재 시간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진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어둠 속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게 됩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결국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38억 년 전으로, 우주가 태어났던 그 순간으로. 제한장, 모든 것의 시작, 빅뱅. 상상해 봅시다. 시간이 없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던 그 순간, 무의의 상태입니다. 완벽한 무입니다. 그런데 그 무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138억 년 전, 즉 약 13.8억 년 전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은 우리의 직관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무한에 가까운 밀도와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특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물리학의 법칙들은 빅뱅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학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 순간 특이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우주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함께 태어났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처음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우주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급팽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팽창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정말 말 그대로 찰나의 순간에 우주는 아주 작은 상태에서 관찰 가능한 우주의 크기로까지 팽창했습니다. 이 팽창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팽창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팽창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물질로 변환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입니다. E=mc². 에너지와 물질은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빅뱅의 극도의 열과 에너지 속에서 기본 입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쿼크, 렙톤, 그리고 다른 많은 기본 입자들입니다. 빅뱅 후 가장 극도의 순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빅뱅 후 10분의 1초가 지나는 순간도 아직 우주는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온도는 약 1조도 켈빈이었습니다. 현재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도 켈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극도의 온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에너지의 상태, 플라스마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빅뱅 후 0.001초가 지났을 때 무언가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자약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힘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물리학의 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후 0.00001초가 지났을 때 더욱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쿼크들이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합니다. 우주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가득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도로 뜨거웠기 때문에 이들은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빅뱅 후 1001초가 지났을 때 우주는 여전히 극도로 뜨거웠지만 온도는 이미 약 100억 도 켈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뉴트리노라고 불리는 입자들이 물질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뉴트리노는 거의 상호작용 없이 우주를 통과하는 신비로운 입자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주는 뉴트리노로 가득 차 있고 이 순간에도 수조 개의 뉴트리노가 당신의 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빅뱅 후 3초가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억 도 켈빈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기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되었습니다.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결합하면 중수소의 핵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자핵입니다.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이 기간을 우리는 원시 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3분 동안에 우주의 원소의 풍부도가 대부분 결정되었습니다. 양성자들이 계속 결합하면서 더 무거운 핵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헬륨 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리튬과 베릴륨도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3분 이후로 우주가 너무 식어서 더 이상의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입니다. 수소는 약 75%, 헬륨은 약 25%를 차지합니다. 3분 후부터 약 38만 년 동안 우주는 매우 흥미로운 상태였습니다.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졌지만 여전히 매우 뜨거웠습니다.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매우 조밀한 플라스마 상태였기 때문에 빛이 뚫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빛과 물질이 계속 상호작용했습니다. 광자라는 빛의 입자가 전자와 계속 충돌했습니다. 이 시기를 우주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별이 없고 빛이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계속 팽창했고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온도가 약 300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서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에 포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성자가 전자를 포획하면 중성수소 원자가 형성됩니다. 중성자가 전자를 포획하면 중성 헬륨 원자가 형성됩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재결합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마가 중성가스로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성가스는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빛이 이제 우주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방출된 빛이 오늘날까지 우주 속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 하늘에서 관찰되는 약 2.7도 켈빈의 배경 복사입니다. 1960년대에 발견된 이 복사는 빅뱅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찰되는 이 복사는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빛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결합 이후의 우주는 어땠을까요? 아주 미세한 밀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조금 더 조밀했고 어떤 곳은 조금 더 희박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극도로 중요했습니다. 중력은 이 변동을 점차 크게 만들었습니다. 조밀한 곳은 더욱 조밀해졌고 희박한 곳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약 1억 년에서 2억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가장 조밀한 지역들이 충분히 뭉쳐져서 다시 핵융합이 시작될 수 있을 정도의 온도와 압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별들은 매우 거대했습니다. 오늘날의 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입니다. 질량이 태양의 수백 배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최초의 별들이 점화했을 때 우주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빅뱅 이후 약 1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진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우주가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주의 제2온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우주의 역사에서 극도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주는 이제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찬 밝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빅뱅으로부터 약 4억 년이 지났을 때 은하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의 집단이 중력에 의해 뭉쳐져서 거대한 구조들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하들은 극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서로 충돌하고 병합하면서 점차 진화했습니다.
제2장, 별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 별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풀려있는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존재합니다. 이 가스들은 우주 전체에 뿌려져 있습니다. 죽어가는 별에서 방출된 물질, 초신성 폭발의 잔해, 그리고 우주 초기에서 남아있는 원시 가스들, 이 모든 것들이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은 끝없이 이 가스들을 한 점으로 끌어당깁니다. 약간 더 조밀한 지역이 있으면 그곳의 중력이 주변의 가스들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가스 구름이 점점 더 조여집니다. 부피는 작아지고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가스 구름이 계속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수백만 도에 도달합니다. 수천만 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온도가 약 1000만 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온도에 도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핵융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소 원자는 한 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소 원자들이 극도의 온도와 압력 속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개의 양성자가 결합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성자는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극도의 온도와 압력 속에서는 이 반발력을 극복할 수 있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두 개의 양성자가 결합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약간의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E=mc 쿼터입니다. 매우 작은 질량이지만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따르면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C 크다, 즉 광속의 제곱이라는 극도로 큰 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가 방출될 때 그것이 바로 별의 빛입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는 핵융합 때문입니다. 별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될 때 극도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것이 우주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별들의 빛은 사실 그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의 산물입니다. 별 내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별의 중심부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수소가 점점 헬륨으로 변환되면서 별의 중심부에 헬륨이 축적됩니다. 특정 질량 이상의 별에서는 헬륨도 또 다른 핵융합을 겪습니다. 세 개의 헬륨 원자핵이 결합하면 하나의 탄소 원자핵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사말파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드물고 극도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온도, 압력, 그리고 에너지가 모두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일어날 때 탄소가 형성됩니다. 더 큰 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계속됩니다. 탄소와 헬륨이 결합하면 산소가 형성됩니다. 산소와 헬륨이 결합하면 네온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됩니다.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그리고 결국 철까지. 이렇게 별은 우주의 화학 공장입니다. 별은 단순한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결국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몸속의 탄소, 산소, 질소, 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특히 철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철은 핵융합 반응의 끝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철이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무거운 원소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극도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예를 들어 니켈, 아연, 동, 금, 우라늄 같은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소들은 어디서 올까요? 답은 초신성입니다. 별이 극도로 드라마틱하게 죽을 때입니다. 별의 크기와 질량에 따라 별의 죽음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의 경우를 먼저 살펴봅시다. 별의 핵에 헬륨이 충분하면 별은 다음 단계로 진화합니다. 헬륨 폐쇄 단계라고 불리는 이 단계에서 별의 중심부는 탄소와 산소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중심부 주변의 껍질에서는 여전히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별의 중심부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심부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조밀한 물질이 됩니다. 하지만 별의 바깥쪽에서는 여전히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때문에 별의 바깥층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별은 매우 천천히 팽창합니다. 부피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표면적이 커지면서 표면의 온도는 반대로 떨어집니다. 별의 표면은 적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적색거성입니다. 우리 태양도 약 50억 년 뒤에 적색거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태양의 크기는 현재의 20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태양이 이렇게까지 팽창하면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도 태양에 삼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 정도의 별이 계속 팽창하면서 어느 순간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별의 표면층이 완전히 우주로 흩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성상 성운입니다. 별의 외층이 천천히 박리되면서 그것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중심부에는 뜨거운 백색 외성이 남겨집니다. 백색 외성은 극도로 조밀한 천체입니다.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지면서도 크기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백색 외성의 밀도는 극도로 높습니다. 한 스푼의 백색 외성 물질의 무게는 수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원자의 상태가 아닙니다. 전자들이 극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극도로 뜨거운 상태로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주의 온도와 같은 온도로까지 식게 됩니다. 그때 백색 외성은 검은 외성이 됩니다. 이것은 극도로 조밀하고 검은색의 천체입니다. 우주 나이가 현재의 3배 정도 될 때까지 우주에는 검은 외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거대한 별의 경우 죽음은 극도로 드라마틱합니다. 태양의 약 2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별에서는 핵융합이 계속 진행됩니다. 탄소, 산소, 규소, 황, 그리고 결국 철까지. 별의 중심부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양파 같은 구조가 됩니다. 각 층에서는 다른 원소가 다른 속도로 핵융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층이 형성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은 더 이상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철핵을 더 무거운 원소로 변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철 핵융합은 극도로 비효율적입니다. 철이 별의 중심부에 계속 축적됩니다. 철의 층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철의 양이 매우 많아집니다. 별의 중심부는 거의 순수 철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철핵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재앙이 일어납니다. 철핵이 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자신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철핵이 무너집니다.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극도로 올라갑니다. 전자들이 극도의 압력 속에서 양성자와 융합됩니다. 뉴트리노가 방출됩니다. 극도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반동이 일어납니다. 중심부의 붕괴가 멈춥니다. 압력이 극도로 높아져서 붕괴를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반발력이 생깁니다. 이 반발력이 별의 바깥층에 충격파를 만듭니다. 이 충격파는 극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파가 별의 바깥층을 뚫고 나갈 때 극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별의 모든 물질이 극도의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이것이 초신성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초신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이 평생 동안 방출할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초신성의 밝기는 극도로 밝습니다. 만약 태양 거리에서 초신성이 일어난다면 그 밝기는 태양보다 약 100억 배 밝을 것입니다. 낮 시간에도 태양만큼 밝을 것입니다. 초신성은 은하 전체만큼 밝을 수 있습니다. 은하 전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단 하나의 별이 방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의 순간 극도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폭발의 극도의 에너지 속에서 금, 은,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형성됩니다. 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지의 금, 당신의 목걸이의 은, 이 모든 것들이 초신성 폭발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폭발의 강력함으로 인해 별의 모든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탄소, 산소, 철, 금, 우라늄, 이 모든 원소들이 주변의 가스 구름에 섞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질들로부터 새로운 별들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행성들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초신성의 산물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이러한 초신성 폭발의 물질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속의 모든 원소들이 이러한 초신성 폭발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피 속의 철, 당신의 뼈 속의 칼슘, 당신의 세포 속의 탄소, 이 모든 것들이 한때 거대한 별 내부에 있었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로 퍼져나간 것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주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우주를 관찰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심오한 진실입니다. 초신성 폭발 후에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별의 중심부가 특정 질량 이상이면 백색 외성이 아닌 다른 것이 남겨집니다. 중성자별이 그것입니다. 중성자별은 극도로 이상한 천체입니다. 중성자별의 밀도는 극도로 높습니다. 태양의 약 1.4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면서 크기는 약 20km 정도입니다. 도시 크기의 천체가 태양만큼의 질량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한 스푼의 중성자별 물질의 무게는 약 60억 톤입니다. 산맥 전체의 무게를 한 스푼에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성자별의 내부는 극도의 압력 속에서 원자 구조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중성자만 남겨집니다. 별 전체가 거의 순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자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성자별은 회전합니다. 초신성 폭발 전에 별도 회전하고 있었고 극도의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별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극도로 증가합니다. 어떤 중성자별은 초당 수백 번 회전합니다. 초당 716번 회전하는 중성자별도 발견되었습니다. 중성자별이 회전하면서 극도로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펄서가 됩니다. 펄서는 극도로 규칙적인 신호를 방출합니다. 마치 광해루의 빛처럼 매우 규칙적인 간격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초당 수백 번의 신호를 보내는 펄서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극도로 정확합니다. 원자시계보다도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의 질량이 더욱 극도로 크면 중성자별보다도 더 극단적인 천체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천체입니다. 블랙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간과 시간까지 왜곡시키는 천체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입니다. 블랙홀이 검은 이유는 빛이 그 안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무한의 밀도를 가진 한 점입니다. 그 점 주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빛도 물질도 어떤 신호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이 통용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블랙홀도 회전합니다. 그리고 블랙홀도 극도로 강한 중력을 가집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있는 시계는 먼 곳의 시계에 비해 극도로 천천히 시간을 가집니다. 극도의 중력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극도로 크면 조성력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극도로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별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지평선 안에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블랙홀의 극도의 신비로움입니다. 우주에는 블랙홀이 많이 존재합니다. 항성급 블랙홀은 큰 별의 죽음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이것들의 질량은 태양의 약 5배에서 50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은하의 중심에는 극도로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궁수자리 A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은 극도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 사건의 지평선은 극도로 크고 그 안에는 수백만 개의 태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극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블랙홀 없이는 은하가 형성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세장 우리의 집, 태양계와 지구. 약 46억 년 전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먼 곳의 초신성 폭발로부터 생긴 충격파가
어떤 가스구름에 도달했습니다. 이 충격파는 가스구름의 일부를 압축했습니다. 압축된 가스구름은 점점 더 조밀해졌고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전하는 가스구름이 점점 더 조밀해지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년이 지났을 때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점화했습니다. 별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가스와 먼지들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스와 먼지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점차 더 큰 입자들을 형성했습니다. 운석, 소행성, 그리고 결국 행성들입니다. 초기 태양계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충돌했습니다. 충돌 때마다 두 천체가 결합하여 더 큰 천체를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행성의 원시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약 46억 년 전부터 약 45억 년 전까지 이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작은 원시 행성들이 합쳐져서 큰 행성들을 형성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더 큰 거인 행성들, 목성과 토성. 하지만 이 과정은 극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지구도 수많은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초기 지구는 용암으로 뒤덮인 불덩어리였습니다. 표면 온도는 수천 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운석의 충돌을 받았습니다. 약 45억 년 전 극도로 드라마틱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테이아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화성 정도의 크기를 가진 행성이 초기 지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강력한 충돌이었습니다. 거의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함이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극도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습니다. 테이아의 대부분은 초기 지구와 결합되었고 테이아의 일부는 우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구 표면의 일부도 우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 튕겨나간 물질들이 지구 궤도 주변에 떠다니면서 서로 충돌하고 결합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것이 달입니다. 달은 지구의 자식입니다. 달은 지구와 테이아의 충돌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달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고 당시 지구로부터 약 15,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현재 달은 약 38만 4천 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테이아 충돌 이후 초기 지구는 거의 완전히 녹아 있었습니다. 마그마 바다라고 불리는 상태였습니다. 표면 전체가 용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온도는 극도로 높았습니다. 이 상태는 수천만 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는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외부로 방출되는 열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표면은 천천히 냉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5억 년 전부터 약 44억 년 전 사이 지구의 표면은 단단한 지각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안 이온이라는 이 시기에 지구는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산 활동입니다. 초기 지구의 내부에는 극도의 열이 있었고 이 열로 인해 화산 활동이 극도로 활발했습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들이 대기를 형성했습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그리고 다른 가스들. 이것들이 초기 지구의 대기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가 계속 식으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오래 지속되는 비였습니다. 아마도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 비였을 것입니다. 이 비가 지구의 표면에 모여서 첫 번째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약 43억 년 전 지구에는 이미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에서 극도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바다를 가지게 된 것만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또 다른 극도로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극도로 중요합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더 가깝다면 지표면은 극도로 뜨거울 것입니다. 물은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생명이 살기에 너무 뜨거울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다면 지표면은 극도로 추울 것입니다. 물은 얼음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기에 너무 추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극도로 운 좋게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정확히 맞는 거리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살펴봅시다. 수성은 태양에 극도로 가깝습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는 약 430도 정도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금성은 수성보다는 멀지만 여전히 극도로 뜨겁습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460도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극도로 조밀하고 대부분 이산화탄소입니다. 대기압은 지구 대기압의 약 90배입니다.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하지만 금성은 한때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금성이 한때 물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의 복사가 증가하면서 금성에 물이 증발했고 극도의 온실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런어웨이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금성은 뜨거워지고 물이 증발하고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를 더 조밀하게 만들고 더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금성은 현재 극도로 뜨거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멉니다. 화성의 표면 평균 온도는 약 마이너스 63도입니다. 극도로 추웁니다. 하지만 화성도 한때는 더웠을 수 있습니다. 화성의 표면에는 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건조한 강바닥이 보입니다. 이것은 화성이 한때 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40억 년 전에 화성이 따뜻했고 물이 흐르는 행성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에는 대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도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화성은 자기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풍이 행성의 대기를 날려버립니다.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들의 흐름입니다. 자기장이 있으면 이 입자들이 막혀서 행성의 대기가 보호됩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풍이 대기를 날려버립니다. 화성의 자기장이 왜 사라졌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행성의 중심부가 냉각되면서 자기장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극도의 충돌이 화성의 자기장을 파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성은 그 대기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극도로 건조하고 황량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화성은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표면 기압은 지구 대기압의 약 1%입니다. 극도로 희박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도 한때는 더 위협적인 환경에 있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이었기 때문에 현재보다 약 30%덜 밝았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원래 더 추웠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현재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을 약한 태양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대기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스들은 극도로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이들이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추워지지 않았고 물은 액체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미생물들이 지구에 나타났습니다. 약 40억 년 전 단순한 유기분자들이 모여서 최초의 생명을 형성했습니다. 이것들은 극도로 단순한 세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RNA라고 불리는 분자들이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약 30억 년 동안 생명은 극도로 천천히 진화했습니다. 약 25억 년 전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광합성은 산소를 생성했고 이 산소가 지구의 대기를 변화시켰습니다. 대산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지구의 생명을 극도로 변화시켰습니다. 혐기성 생물들이 멸종했고 호기성 생물들이 번영했습니다. 약 5억 5천만 년 전 카메브락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생명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새로운 종류의 동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엽충, 오노코케파리스 같은 초기 동물들. 이것들은 극도로 다양한 생명 형태였습니다. 이후 약 5억 년 동안 생명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물고기가 나타났고 양서류가 나타났고 파충류가 나타났습니다. 공룡이 나타났고 약 6,600만 년 전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운석 충돌이 공룡을 멸종시켰습니다. 포유류가 번영했고 약 300만 년 전 인간 같은 유인원이 나타났습니다. 약 200만 년 전 호모속이 나타났습니다. 약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지구는 극도로 운 좋은 행성입니다. 적절한 거리, 적절한 크기, 적절한 자기장, 적절한 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생명이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목성과 토성도 극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성은 극도로 거대한 행성입니다. 그 질량은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 거대한 중력은 초기 태양계에서 극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성의 중력은 초기 태양계의 수많은 운석과 해성들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목성의 표면은 극도로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구 같은 내행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성은 가장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그 고리는 무수한 얼음과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리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토성은 극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왜 형성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한때 달 하나가 토성의 중력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잔해들이 고리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내장, 보이지 않는 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별, 행성, 은하, 이 모든 것들은 우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1930년대 천문학자 프리츠 즈비키는 은하단을 관찰하다가 극도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단의 은하들이 극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빠른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면 은하단의 중력이 그들을 붙잡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은하들이 우주로 흩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물질이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천문학자 베라 루빈과 캐포드는 개별 은하들의 회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하의 바깥쪽 별들이 안쪽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수성은 극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해왕성은 극도로 천천히 회전합니다. 왜냐하면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하의 별들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은하 바깥쪽의 별들이 중심 쪽의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한 가지 결론에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은하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암흑물질의 양은 극도로 많습니다. 사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은 극도로 적은 부분입니다. 별, 행성, 가스, 먼지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우주 전체 물질의 약 15% 정도입니다. 나머지 85%는 암흑물질입니다. 우주의 5%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이고 27%는 암흑물질이며 나머지 68%는 심지어 더 이상한 무언가입니다. 암흑물질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과학자들은 WIMPs라고 불리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입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극도로 작은 블랙홀들의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중력 효과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998년 천문학자들은 빠은 우주의 초신성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초신성의 밝기와 거리를 이용하면 우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로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팽창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물질의 중력이 팽창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이 하늘로 던져진 후 지구의 중력이 그것을 아래로 당기는 것처럼 우주의 중력이 팽창을 느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찰 결과는 극도로 놀라웠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점차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힘이 우주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극도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가? 한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정상적인 물질과 다르게 모두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양은 극도로 많습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 정도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설은 우주의 진공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진공은 완벽한 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도 극도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입자들이 계속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이 진공의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라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기본적인 상수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고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주 전체를 100%라고 했을 때 일반 물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약 5%, 암흑 물질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발휘하는 것 약 27%, 암흑 에너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것 약 68%. 우리가 아는 것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별, 모든 은하, 모든 생명, 이 모든 것들은 우주의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극도로 표면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제5장 우주의 미래와 엔딩.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별도, 은하도, 그리고 우주도. 우주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각 시나리오는 우주의 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흑 에너지의 성질입니다. 우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부터 살펴봅시다. 그것은 빅 프리즈입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면서 점차 차갑고 어둡고 고요해져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려면 암흑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빅 프리즈 시나리오에서 우주의 미래를 시간대별로 살펴봅시다. 약 40억 년에서 50억 년 뒤, 우리의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극도로 드라마틱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모두 거대한 나선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조금 더 크고 무겁습니다. 약 2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약 200억 개에서 400억 개 정도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돌이 시작될 때 처음에는 두 은하가 서로를 지나칩니다. 이것을 회전이라고 부릅니다. 두 은하의 중력이 서로를 끌어당기지만 처음에는 서로를 완전히 병합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한 번, 두 번, 세 번의 회전을 거치면서 점차 가까워집니다. 각 회전 때마다 두 은하의 별들이 뒤섞입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충돌이 시작되면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약 2억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은하의 구조가 극도로 변합니다. 우아한 나선 구조가 파괴되고 극도로 왜곡된 형태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충돌의 결과로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을 밀코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의 합성어입니다. 충돌 과정에서 극도로 많은 새로운 별들이 형성될 것입니다. 두 은하의 별들이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별들 사이의 거리가 극도로 크기 때문 가스구름들이 충돌합니다. 이 충돌은 새로운 별 형성의 격발을 만들 것입니다. 극도로 많은 새로운 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가 이 충돌 과정에서 극도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태양이 다른 별들과 충돌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습니다. 별들 사이의 거리가 극도로 크기 때문. 하지만 중력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우리 태양의 궤도가 극도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태양이 은하의 중심 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우주로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이 내동댕이 쳐진다면 그것은 극도로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태양계가 은하로부터 분리되어 은하 간의 어둠 속으로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별이 없으면 지구는 극도로 추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살기에 너무 추울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이 우리 태양계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약 50억 년 뒤 우리 태양이 죽을 시간이 됩니다. 태양의 핵에서 수소가 거의 고갈됩니다. 핵 융합 반응이 약해져 갑니다. 태양은 더 이상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극도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중심부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약해지면서 그것을 지탱하는 내부 압력이 줄어듭니다. 태양의 무게에 의해 중심부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붕괴는 극도로 흥미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중심부가 붕괴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태양 중심부의 바로 바깥쪽에서 새로운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수소가 다시 헬륨으로 변환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핵융합은 극도로 강력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가 태양의 바깥층을 밀어냅니다. 태양은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약 50억 년에서 53억 년 사이 태양은 극도로 빠르게 팽창합니다. 태양의 크기는 현재의 수십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50억 년경 태양은 수성의 궤도까지 도달합니다. 수성은 태양에 삼켜집니다. 약 51억 년경 태양은 금성의 궤도까지 도달합니다. 금성도 태양에 삼켜집니다. 약 50억 년에서 52억 년 사이 태양은 지구의 궤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50% 정도의 확률로 지구가 삼켜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나머지 50%의 경우 지구는 삼켜지지 않고 태양에 극도로 가까운 곳에서 궤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구는 극도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표면 온도는 2000도 이상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구가 삼켜진다면 그것이 지구의 끝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내부에서 녹아낼 것입니다. 지구가 삼켜지지 않는다면 지구는 어떤 신세가 될까요? 태양의 극도의 열로 인해 지구의 바위들도 녹을 것입니다. 지표면은 마그마로 뒤덮일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도 없어질 것입니다. 태양의 극도의 복사가 대기를 우주로 날려버릴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태양은 적색거성에서 벗어나갑니다. 태양의 중심부가 다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헬륨 폐쇄 단계라고 불리는 이 단계에서 태양의 중심부는 탄소와 산소로 변합니다. 하지만 태양의 질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탄소와 산소는 더 이상 핵 융합을 겪지 않습니다. 대신 태양의 바깥층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극도로 느린 속도로 태양의 물질이 우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행성상 성운입니다. 태양의 빛나는 중심부와 그 주변의 파란색이나 초록색의 가스 껍질, 이것이 행성상 성운의 모습입니다. 결국 수천만 년이 지나면서 태양은 완전히 벗겨져 나갑니다. 남겨진 것은 뜨거운 백색 외성입니다. 이 백색 외성은 극도로 조밀합니다.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지면서도 크기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백색 외성은 극도로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약 10만 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색 외성은 천천히 식어갑니다. 극도로 천천히입니다.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적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수조 년이 지난 후에 백색 외성은 완전히 식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같은 온도로까지 식습니다. 그때 백색 외성은 검은 무언가가 됩니다. 검은색의 죽은 별의 잔해입니다. 흰색 외성이 식는데 걸리는 시간은 극도로 깁니다. 우주 나이가 현재의 1조 배가 될 때까지 아직도 우주에는 백색 외성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주의 모든 별들이 꺼져갑니다. 수십조 년, 수천조 년이 지나면서 우주의 모든 별들이 하나씩 죽습니다. 초신성으로 폭발하거나 천천히 식어갑니다. 심지어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974년 스티븐 호킹이 예측한 호킹 복사에 의해 블랙홀도 천천히 증발합니다. 극도로 천천히이지만 결국 모든 블랙홀도 사라집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주 나이가 10세제곱 67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일부 블랙홀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주 나이인 138억 년의 극도로 큰 배수입니다. 이 극도로 먼 미래가 되면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별들이 없습니다. 은하들이 없습니다. 우주는 극도로 어둡고 차갑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절대 0도에 극도로 가깝습니다. 우주는 극도로 조용합니다.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극도로 희박한 검은 별들, 중성자별의 잔해, 그리고 블랙홀의 남은 음향, 아마도 극도로 자금. 이것들이 극도로 멀리 떨어져서 극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우주의 엔트로피는 최대가 됩니다. 이것이 빅프리즈 또는 열적 죽음입니다. 우주는 죽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빅립입니다. 빅립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팽창이 점차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팽창의 속도가 극도로 빨라져서 모든 것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은하들이 분리됩니다. 은하들이 극도로 멀어져서 서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별들이 분리됩니다. 은하 내의 별들이 극도로 멀어집니다. 그 다음 행성들이 분리됩니다. 별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궤도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결국 원자들이 분리됩니다. 극도의 팽창 속도로 인해 원자 자체도 분리됩니다. 세포가 분리됩니다. 모든 것이 분리됩니다. 이것이 빅립입니다. 극도로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고 현재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빅크런치입니다. 빅크런치에서는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반대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암흑 에너지가 충분히 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찰에 따르면 이것도 극도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빅크런치가 일어난다면 우주는 점차 좁혀집니다. 은하들이 가까워집니다. 별들이 가까워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극도로 올라갑니다. 결국 우주는 다시 한 점으로 압축됩니다. 또 다른 특이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순환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빅프리즈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합니다. 그리고 점차 차갑고 어둡고 고요해져 갑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죽습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왜 우주를 탐구하는가? 우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주는 결국 끝날 것입니다. 수조 년 뒤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죽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별이 꺼지고 모든 은하가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가 결국 죽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업적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 무로 돌아갈 텐데? 이것은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극도로 심오합니다. 과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깊은 진리입니다. 무생물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어느 순간 의식을 가진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입니다. 이 의식이 극도로 희귀한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의식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우주를 관찰합니다.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눈이자 우주의 마음입니다. 인류는 이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했습니다.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우리는 극도로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의 가장 먼 곳을 관찰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빅뱅 직후의 우주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멀리, 더 깊이 우주를 탐구합니다. 이 탐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극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 생각보다 극도로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극도로 넓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극도로 작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극도로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 속에서 우리는 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주는 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밤하늘을 보세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별들은 모두 극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도 지구로부터 약 4.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별에서 오는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은 4.3년 전에 그 별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먼 별들에서는 더 오래된 빛이 도달합니다. 우리가 어떤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별 하나하나는 우주의 역사의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가장 먼 은하들은 빅뱅으로부터 불과 수억 년 뒤의 우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138억 년이 지나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기적입니다. 수십억 개의 별이 탄생하고 죽고 수십억 개의 행성이 형성되고 파괴되고 극도로 많은 우연의 일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것들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의 진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 속의 한순간입니다. 극도로 짧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주를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기에 우리는 우주를 탐구합니다. 호기심 때문입니다. 이 호기심이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이. 우리는 별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우주를 탐구합니다. 다음 세대의 망원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더 먼 곳, 더 오래된 빛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빅뱅의 순간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 다른 의식 있는 생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문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우주의 관찰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우주가 극도로 크기 때문에 생명이 지구에만 있을 가능성은 극도로 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 어딘가에 이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의식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유일한 눈이자 유일한 마음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빛은 먼 과거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 속의 먼지일지도 모릅니다. 극도로 작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가진 먼지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가진 극도로 작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함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는 결국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우리 속에서 자신을 관찰합니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수조 년이 지나서 우주의 모든 별이 꺼져도 우리가 지금 했던 이 탐구, 이 이해, 이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할 것입니다. 의식이 한 번이라도 우주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의 역사를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주도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와 우주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때 우주도 우리를 통해 자신을 관찰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것이 충분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주는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합니다.